네, 이른바 쌍특검법을 포함해서 8개 법안이 어제 본회의에서 모두 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중에 내란 특검법을 최우선으로 즉각 다시 발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오늘은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쌍특검법을 포함해서 8개 법안이 어제 모두 부결이 됐습니다. 일단은 민주당이 모두 찬성표를 이제 던졌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내란 특검법의 경우는 여당 내에서 이탈표가 6표, 최소 6표요. 그다음에 김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 이제 최소 4표가 될 것이고 지난 이제 투표와 좀 비교를 해봤을 때 내란 특검법의 경우는 한 표가 늘었다고도 계산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당 내에서는 당론을 정했음에도 이탈표가 나왔다라고 현재까지는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제가 볼 땐 이제 이탈표가 생각보다 적었다.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는 이제 이탈표가 6표에서 4표로 줄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볼 때 이 특검 법안에 대한 피로도가 지금 계속 고조되고 있다. 그렇게 저는 분석하고 있고요. 지금 내란 특검법도 그렇고 김건희 특검법도 그렇고 지금 몇 번째 특검법 발의입니까? 27번째가 28번째일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 추진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높아지듯이 이 특검 법안 추진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 그리고 정치권 내에서의 피로감도 상당히 쌓여가고 있다. 거기다가 이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에 독소 조항이 너무 많고 심지어 위헌 요소까지 지금 여전히 잔존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 특검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평론가님께서는요? 네, 이걸 피로감으로 설명할 수 있는 얘기인가 모르겠어요. 대통령 배우자를 보호하겠다고 특검법을 계속 거부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그 반대표 숫자가 달라진 게 좀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내란 특검법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탈표가 한 표가 늘었거든요. 근데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은 이탈표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2표가 6표에서 4표로 줄었거든요.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현재 이제 내란 상황에 대한 수사기관들의 혼선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내란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인식은 좀 더 확산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핵심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다 구속된 상태고요. 이제 재판에 넘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를 더 딱히 할 게 없을 수 있겠다. 이런 점에 있어서 내란특검법을 마냥 막을 수는 없으니 내란특검법은 어찌 됐든 간에 시기의 문제이지 통과될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반면에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에는 안에 수사 대상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가 터질 경우에 지금 이른바 대선 주자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줄줄이 엮일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이 초토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내란 상황보다도 자신의 안위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 당의 안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닐까. 그걸 보여주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번 어제 본회의 재표결에 앞선 상황을 좀 더 살펴보면 재결에 앞서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상욱 의원에게 특검 찬성 입장을 김상욱 의원이 밝혔기 때문에 탈당을 좀 고려해 볼 것을 권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상욱 의원 이와 관련해서 탈당할 생각이 없다. 생각이 다르다고 해당 행위로 몰려서 이러한 탈당 요구까지 받는 건 일종의 마녀 사냥이자 메카시즘이라며 거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선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선 원내대표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 해야 될 이야기를 이제 김 의원에게 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또 김상욱 의원은 김상욱 의원 입장에서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지금 당의 운명이 걸려 있는 아주 중차대한 법안이나 특검 법안 또 이제 여러 가지 탄핵 발의, 탄핵 표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당론을 좀 따라주는 게 당인으로서의 도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김상욱 의원의 소신 물론 존중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대다수 표결 중요한 어떤 결정 사항에 있어서 당론을 따르지 않는
이러한 일이 자꾸 지금 축적되다 보면 과연 김상욱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맞는가라는 그러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김상욱 의원도 본인의 소신과 그리고 당론 사이에서 좀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에서는 당론을 정하면 한 사람의 이탈도 없이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상황이 그렇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이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들과 같이 가는 게 힘들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민주당하고 비교하는 게 맞는가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때도 반대표 던지는 의원들이 적지 않았잖아요. 그때도 당론이었거든요. 저는 김상욱 의원이 국민의힘에 없으면 어떻게 될 건지를 물어보고 싶어요. 김상욱 의원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 보수 진영에서 그나마 국민의힘에 기대 걸고 있는 거 아닌가요? 차마 못 떠나겠다는 말을 하는 거 아닌가요? 김상욱 의원마저 만약에 한동훈 대표 축출하듯이 그렇게 밀어낸다고 하면 국민의힘은 어떤 정당이 되겠습니까? 국민들 사이에서 이른바 내란 정당이라고 불리지 않겠습니까? 그걸 좀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요. 최근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8년 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당을 뛰쳐나와서 분당까지 했던 인사예요.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납득할 수 없는 이른바 비선 실세를 두고 국정을 농락했다고 하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 도저히 그건 동의할 수 없다고 나왔던 당사자입니다. 지금에 와서 그때 내 행동이 잘못됐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8년 전에 자신이 했던 행동을 돌아보면서 거기에 반대하는 의원도 수용하거나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냥 무조건 당이 한 방향으로만 가겠다고 하면 저는 지금 당장으로는 강성 보수층을 끌어안거나 결집하는 데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결국 국민의 선택을 받는 순간이 올 때에는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법안들은 어제부로 폐기가 됐고 민주당 오늘 오전에 보니까요. 이 내란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내용이 조금 달라진 것은 이제 제3자 추천으로 할 것이고 외환죄가 포함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받았고요. 조금 또 내놨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어떻게 하나 보십니까? 주고 이제 하나 받은 것이죠. 그렇죠. 그런 셈인데 지금 이 사안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 단순히 제3자 추천을 제안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요소요소에 여기저기에 지금 독소 조항이 몇몇 군데 이렇게 포진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제3자 추천을 민주당이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3자 추천을 하더라도 특검 후보에 대한 야권의 거부권, 비토권이요. 비토권을 과연 이것까지 포기하겠느냐. 이 부분도 이제 여야 협상 과정에서 독소 조항의 한 부분으로서 논의가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내란 특검법에 보면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들도 수사 대상에 한꺼번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른바 별건 수사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준 그런 셈인데요. 이 부분도 이제 저희 당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또 수사 기간도 무려 170일에 이릅니다. 6개월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조기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 뭐 그런 정치적인 셈법인 것 같은데 이 수사 기간 역시 무척 과도하다. 지나치게 과도하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내란 특검법에 보면 군사상 비밀 장소도 압수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 이런 이제 조항까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저희가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뭐 김건희 특검법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상존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디테일에 있어서 즉 다시 말해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디테일의 문제에 있어서 과연 여야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런지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겉보기에는 국민의힘의 의견을 좀 요구를 받아준 것 같지만 후보 비토권이라던가 수사 대상, 기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수사기관의 혼선이 우리가 복도하듯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87년 체제가 만들어지고 계엄이라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위헌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왜 계엄 선포에
수사에까지 이르렀는지 도대체 그 원인이 뭔지 그리고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해서 군 지휘관들, 경찰 수뇌부가 이렇게 맥없이 다 대통령 지시를 따를 수 있었는지 왜 따랐는지 그리고 노상원이라고 하는 이른바 무속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까지 개입을 한 건지 도대체 왜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났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지 받을 겁니까? 내란 특검을. 그러니까 지금 세부적인 것들 말씀하셨는데요. 내란 문제하고 지금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고 하는 진술까지 나온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외환이라고 저는 외환이라고 안 쳐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보면은 외환이 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럼 수사 대상에서 그거 빼버립니까? 그럼 도대체 내란하고 외환하고 어떻게 구분해낼 겁니까? 그리고 수사기간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6달, 5달 너무 길다고 하면 한 3달 정도로 줄일 수도 있겠죠. 근데 3달 중에 충분히 다 수사할 수 없다고 하면 더 연장할 수도 있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철저하게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민주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왜 벌어졌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도 철저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수사 범위와 수사 기관의 문제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나머지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제3자 추천이라고 하면 제3자 추천 받으면 되죠. 그리고 민주당이 비토권을 자꾸 국민의힘에서 시비 삼는다고 하면 좀 빼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뭐 민주당이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걸린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다른 특검에 다 들어가 있었던 브리핑 조항 가지고 문제 삼는데 민주당이 어제 얘기했잖아요. 국가 기밀과 관련돼 있는 사안 같으면 언론 브리핑에서 빼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양보를 해야지 국민의힘은 특검을 받습니까?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고요. 그러면 정말 내란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국민의힘에 수정안을 내십시오. 내고 난 다음에 민주당하고 협상을 하면 되잖아요. 수정안도 안 내고 난 다음에 계속 민주당 거를 안 된다고만 하는 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 당 입장은 이제 공정한 수사, 투명한 수사, 균형 잡힌 수사를 하자는 그런 제안이고요. 예.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수사 자체를 윤석열 대통령 측이 거부하는 게 아니다. 위법 부당한 그러한 공수처의 수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게 기본적인 인식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이 특검도 마찬가지죠. 그동안 저희들도 제3자 추천 특검 하자고 여러 차례 주장했는데 민주당이 상황이 좀 유리해지면 그냥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또 불리해지면 제3자 추천 특검을 또 꺼내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내란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은 가장 최우선 해야 될 가치, 덕목은 공정성이다. 그 어떤 진영에서 보더라도 공정한 특검이 세워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수사 대상만 해도 14가지입니다. 이거 모든 걸 다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특검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정한 특검, 균형 잡힌 특검, 합리적인 특검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사실 그대로 온전하게 사실 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검을 추진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럼 우리가 자체적으로 법안 내자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저는 알고 아니 이 있는데 특검 문제는 예. 민주당에서 처음 발의했던 부분이고 민주당에서 특검 법안을 이랬다 저랬다 자꾸 바꿨던 것이고 그걸 보고 저희들 보고 국민의힘에서 특검 법안을 내라? 그건 무책임한 얘기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뭐든지 저희 당 보고 특검 법안 내라 탄핵도 뭐 저희 당 보고 이래라 저래라 그거는 얘기가 안 되고요. 특검 법안은 어차피 민주당이 발의하고 민주당의 이니셔티브를 쥐고 지금 출발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고 또 저희 당이 대안을 내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수적으로 지금 절대적으로 열세에 있는데 그래서 민주당이 저렇게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는 특검법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상당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짧게 뭐 반론 겸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예. 부분은요. 지금 이 상황을 만든 건 국민의힘이 만든 대통령입니다. 근데 내란이나 계엄과 관련되어 있는 수사를 하는 거는요. 이건 진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가치에 관한 문제예요. 이걸 어떻게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하고 특정 정당을 불리하게 하고의 어떤 유불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김 소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민주당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지금 개헌 문제나 내란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이해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제3자 추천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 국가적인 혼란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빨리 이걸 수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1순위 목표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에 귀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으면 귀를 기울여야 하겠지만 내란 특검이 모두 다 일종의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되거나 협상이 되어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저도 지금 사실 그 공수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사 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지금 경찰에게 또 수사권을 이첩하기도 굉장히 좀 만시지탄의 성격이 있고 경찰은 또 기소권과 구속영장, 영장 청구권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특검이 현실적인 대안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제시한 이 내란 특검법 제목부터 시작해서 그 내용에 이르기까지 한번 제목을 보십시오. 내란 특검법, 내란이라고 이미 규정하고 특검을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중립적인 표현을 하자면 비상계엄 특검법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미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 벌써 내란으로 규정하고 특검을 시작하겠다는 것, 이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내용을 보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독소적인 조항이 많기 때문에 공정하고 균형 잡힌 합리적인 특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있었던 특검법에 대한 이야기 두 분과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공수처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가 이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았고 어떤 방식으로 영장을 재집행할지에 대해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제가 될 것이냐,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다시 시도할 것이냐, 여러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구체적으로 지금 경찰에서 가급적이면 물리적 충돌을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영장을 집행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경호처나 좀 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일종의 나를 보호하라 이렇게 사병처럼 경호처 직원들을 부리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관절을 거의 뭐 요새화해놓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물리력으로 뚫을 수 있을 거냐, 대통령 어떻게 체포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 섣불리 예상하는 거나 예측하기는 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뭐 보수신문에서는 이런 상황을 한남동 공성전 뭐 이렇게도 표현하던데요. 저 보면서 기가 막혔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물론 이제 윤 대통령 쪽에서는 불법적인 영장 집행이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대다수 법조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앞에 어떤 범법자가 있는 상황이에요. 와서 조사받으라고 한 거예요. 지금 윤 대통령이 검찰한테 2번 소환 조사 통보받았고요. 공수처에서 3번 조사 통보받았어요. 다 안 나갔습니다. 조사를 받으러 오지 않기 때문에 강제 구인 절차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이거 체포영장 나 이거 집행이 불법이니까 나 못 가겠다고 버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 아마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윤 대통령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방어권을 잘 행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물리력으로 자기 주변에 있는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서 일종의 한번 와볼 테면 와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민 포고령에는 압수수색 영장도 없는데 체포 구금하고 처단하겠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자기와 관련해서 합법적인 영장을 청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행사하려고 하는 걸 물리력으로 막는 걸 이거를 똑같은 물리력과 물리력, 공권력과 공권력의 충돌로 해석하거나 전하면 안 된다. 이거는 불법적인 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세력과 법원의 헌법 헌정 질서 내에서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 공권력의 대립의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많은 분들이 이런 뭐 충돌 사태나 이런 것들을 우려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이 그동안에 강조하였던 자신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걸어서 나오라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경호처 직원들은 군 동원하는 행위, 특히 사병 동원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고 정말 자기가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서라도 이거 맞겠다고 생각하면 당당하게 간부들이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만 나와라. 그리고 맞고 난 다음에
사법 처리 받을 각오가 돼 있는 상황 사람만 나와서 사법 처리 받아라. 대신에 경찰은 이걸 묵인해서는 절대 안 된다. 앞으로 경찰이 어떤 물리력을 집행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절대적으로 물리적 충돌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강조해 주셨는데 지금 앞서 저희도 뭐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뭐 관저 인근의 뭐 철조망이라던가 대형 버스라던가 이런 저지선이 계속해서 구축되고 있고 오동훈 공수처장 같은 경우에도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찰에서도 굉장히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정말 걱정됩니다. 정말 저희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유혈 사태가 터지지 않을까 솔직히 크게 걱정이 되고 있고요. 최소한 물리적 충돌은 절대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건 아마 모든 국민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동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걱정하는 대목은 지금 공수처와 함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겠다고 하는 경찰의 발언과 방침들을 보면 정말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장갑차까지 등장시키고 뭐 드론을 띄우겠다. 그다음에 뭐 헬기를 띄우겠다. 지금 경찰 특공대와 경찰 기동대까지 수천 명을 지금 동원하겠다. 이게 지금 대테러 작전을 하는 겁니까? 지금 시위 진압에 나서는 겁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월권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무척 다분하다. 따라서 지금 경찰이 무척 흥분해 있는 것 같은데 보다 차분하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압수수색 또는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체포영장 주체는 공수처입니다. 경찰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보다도 경찰이 주체가 되는 지금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어요. 공수처가 주체가 되고 공수처의 체포영장에는 공수처 수사관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경찰은 공수처로부터 지휘를 받을 권한과 책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행동 반경에는 한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소환 요구에 2차례, 그리고 공수처 소환 요구에 3차례 거부했다. 이건 검찰과 공수처가 내란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수사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여러 차례 거듭해서 밝히지 않았습니까? 경찰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경찰 소환 조사 출석 요구에는 응하겠다. 분명히 밝혔어요. 그래서 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차라리 나를 기소해라. 그러면 재판에 가서 내가 당당하게 대응하겠다. 내지는 차라리 나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라. 그러면 실질 심사를 통해서 내 입장 밝히고 그리고 구속까지도 각오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지금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 박용찬 당협위원장님이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차라리 서울지방중앙지법에서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하면 절차에 협조하겠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윤 대통령 유튜브도 열심히 본다고 하는데요. 박정훈 대령 무죄 선고하는 거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무슨 생각이 들지 좀 일단 궁금하다 이 생각 들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 변호인이 주장하는 거는 핵심 내용은 그거예요. 구속사 받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든 아니면 헌법재판소 변론에 나가든 간에 나는 구속되기 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시비 걸고 트집 잡고 억지 부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경찰 수사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경찰이 영장 청구하면 받아들이겠다고 한 거 명시적으로 그 조사 출석하겠다는 얘기는 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보수신문들에서 입장을 밝히라 이렇게 요구하는 사설을 쓰기도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둘째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은 내가 나가겠다거나 수용하겠다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영장심사 출석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그거는 경호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즉답을 피합니다. 이게 무슨 전략이냐면요. 지금 상태에서는 사전구속영장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이 한 번도 조사받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이 청구가 되는 거거든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또 구인 절차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윤 대통령이 다시 나와야 돼요. 그럼 나 이거 못 나가겠다고 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계속 불구속 상태에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그냥 기소하라는 겁니다.
그럼 나는 계속 대통령 지위 유지하면서 구치소도 가지 않고 그냥 계속 조사받겠다는 뜻이거든요. 헌법재판소 나 나가가지고 내가 변론할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내 얘기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단서 조항이 있어요. 경호 문제 해결돼야 된다고 또 얘기합니다. 경호 문제가 구속된 상태 그거 안 하겠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거기까지 이동하는 동안 이거 좀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몰리면 안 되니까 그 경호 문제 얘기하면서 또 핑계 대면서 안 나갈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가서 헌법재판소에서 설령 파면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그때 가가지고 윤 대통령 구속하자고 얘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구속시키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억지 부리면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왜 이렇게 어렵게 법리적으로 막 설명하려고 노력합니까? 그 법원행정처장도 얘기하잖아요. 천대엽처장도 얘기하는데 헌법 질서 지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법부조차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대통령이 무슨 뭐 헌법 법률 해석권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겁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설령 불상사가 난다고 하더라도 영장 집행 과정에서 그건 오롯이 윤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문제다. 그 부담까지 떠안고 싶으면 계속 이렇게 해라.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게 국민들한테 결코 좋게 보이지 않을 뿐더러 보수 진영 전체에게도 큰 상처가 되니까 윤 대통령 제발 잘못된 선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이런 입장이 결국에는 억지다, 시간 끌기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글쎄 이제 그 소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밝힌 것처럼 현재 지금 한남동 사정이 어떻습니까? 이 체포 영장을 둘러싸고 완전히 둘로 쪼개져 가지고 이 칼바람 강추위에 거리에서 막 집회하고 시위하고 서로 막 신경전을 벌이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금 고생과 고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계속 지속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체포영장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을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나를 기소해라. 그리고 심지어 사전 구속영장까지도 감수하겠다. 그 얘기인지요. 내가 구속되는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나는 감수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양쪽으로 나뉘어져서 탄핵 찬성, 탄핵 반대, 또 체포 찬성, 체포 반대 이렇게 나눠져서 지금 칼바람 한겨울에 이렇게 고생하는 그리고 국론이 분열되는 이러한 현상을 더 이상 지속시켜서는 아니 된다라는 그런 절박함의 표현이기도 하다. 해서 긍정적으로 보면 그러한 측면도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자기 지시 받아가지고 경찰하고 군 동원했던 지휘관들은 전부 구속됐어요. 전부 조사받고요. 전부 구속된 상태거든요. 근데 그 지시 내린 우두머리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못 가겠다고 얘기하기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정말 미안하고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저와 분위기를 조금 전에 얘기해 주셨는데 그 영장 집행 1차 때요. 그 일부 여당 의원들이 이제 관저 앞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관련해서 뭐 이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고 여러 평가들도 나왔는데 2차 영장을 그럼 만약에 집행할 때 언제가 집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관저 앞에 또다시 갈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인데 실제로 다시 가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글쎄 그 부분은 저도 이제 정확히 취재가 된 부분은 아닌데요. 예. 기본적인 제 생각은 대통령 관저 앞에 가느냐 마느냐는 개인적인 정치적인 판단의 영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부 언론에서 40여 명 국회의원들이 윤 대통령 관저 앞에 가서 이제 일종의 시위를 벌였다.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도를 하는데 저는 꼭 부정적으로 볼 만한 일은 아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의 판단의 영역이고 선택의 영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체포영장, 2차 체포영장이 임박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그건 개인 판단의 영역이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윤 대통령은 결국은 파면될 거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 윤 대통령 지키겠다고 나가서 관저 앞에 저렇게 시위하듯이 집단 행동을 하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윤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일종의 보수층을 결집시키고 나중에 자신은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고 하는 일종의 인증사진 찍기나 아니면 그 보수층을 결집한 힘으로 나중에 다시 선거해서 뭔가 유리한
고지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당권을 잡아서 서울시장을 출마하거나 대권에 출마하겠다. 이런 계산을 하는 것으로밖에 저는 비치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서 서두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런 상황은요.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도 이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우리가 지켜왔다고 생각하고 피를 흘려가면서 쌓아와서 만들었다고 하는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민주 세력이 될 수 있어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이 눈 똑똑히 뜨고 지금 지켜보고 있거든요. 나중에 가서 윤상현 의원 말대로 금방 까먹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지층은 결집하고 거기에서 이득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훨씬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수의 국민들은 저 장면 굉장히 불편하게 지켜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윤 대통령 관저 앞에 가는 이유는 윤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비상계엄에 찬성해서 그 앞에 가서 지금 시위를 벌이는 것이 아니다. 무너진 사법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엄정한 법 집행, 투명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간절함의 표현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행태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저렇게 폄하하고 매도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헌정질서 무너뜨린 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민주당의 움직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현안 질의에 불출석한 이 대통령실 참모 22명 전원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내란 사태 이후에 민주당이 고발한 인사가 58명이고 고발 건수가 70건에 이르게 됐는데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여당 내에서는 굉장히 비판이 나오고 있고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걸 과하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어요. 계엄 선포한 이후에 우리는 몰랐다 그랬거든요. 심지어는 정진석 비서실장조차 몰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엄 선포한 이후에 합참 벙커에 들어가서 회의하거나 대책회의하는 데는 들어갔어도 계엄을 미리 선포한다는 건 알지 못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참모들도 전부 몰랐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위법적인 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대통령실은 계속 뭔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무엇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국회에서 현안 질의하면 안 나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다 거부하면은 그럼 국회 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그것 자체가 위법행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다못해 평범한 국민들 아니면 대기업 총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증인으로 출석하라 그러면 출석해야 돼요. 그거 거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무슨 권한으로 거부를 합니까? 국회 갈 수 있는 건 결국은 고발 조치하는 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원내 일당으로서 마치 독재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독재를 꿈꾼 거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민주당이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 마치 윤 대통령과 한편이 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용서해서도 안 되고 법적으로 처벌할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 입장은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왕적 국회 폭거를 온몸으로 말해주는 전형적인 사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번 숫자를 한번 보십시오. 내란 사태 이후 민주당이 고발한 인사가 58명. 그리고 고발 건수만 해도 70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탄핵 추진이 벌써 29건에 이어서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한다면 30건에 이르는 탄핵 발의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특검 법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7건인가 28건 특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게 완전히 국회가 지금 거의 수사기관화돼 있다. 수사기관으로 지금 전락해 있다. 그렇게 볼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게 되면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지고 어지러워지겠습니까? 국회는 그야말로 생산적인 입법을 양산하고 민생을 돌보는 곳인데 국회를 지금 책임지고 있는 제1당 민주당의 이 국회 폭거는
나중에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요.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국민의힘 한동훈계가 다시 좀 세력화에 나섰다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친한계 의원들의 이제 텔레그램 단체방이 있다라는 이제 그 보도인 것인데요. 뭐 한동훈 대표가 1월에 다시 정치를 재개할 것이다 이런 이제 일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예. 뭐 충분히 예상됐던 그런 움직임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예. 한동훈 대표가 지금 정계에서 은퇴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 대표직에서 잠시 지금 떠나 있는 그런 상태고 또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이 예전보다는 낮아졌지만 그러나 유력한 대선 주자 후보군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고요. 그래서 한동훈의 정치적 위상, 정치적 가치는 완전히 지금 소멸된 상태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친한계 의원들과 함께 단체방을 새로 만들었다는데 뭐 이 역시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그러한 사안이고요. 시점도 예상이 가능하셨습니까? 시점까지는 모르지만 약간 지금 생각보단 지금 시점이 빠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이 단체 대화방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누구며 그동안 들어가 있다가 빠진 사람이 누구인지 그 점이 이제 굉장히 궁금하고요. 지난 탄핵 표결 처리 과정에서 이른바 장동혁 그리고 또 청년 최고위원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진종호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한동훈 대표와 사실상 결별을 하는 그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텔레그램 단톡방에 들어와 있는 멤버가 누구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 그 언론 보도에도 정확하게 이제 명단이 나오진 않았고 말씀하신 정도 수준의 이제 추정 정도까지는 있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계 은퇴를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복귀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다면 그 시점이 이제 1월 정도로 대략 지금 윤곽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를 보면 대략 일정이 나오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언제 선고를 할 것인지 그 선고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빠르면 2월 중으로도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 전에 만약에 몸풀기를 한다고 하면 1월 중에도 얼마든지 몸풀기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움직이는 건 국민의힘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시점에서의 한동훈 전 대표의 몸풀기는 국민의힘에는 악재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시다 저희 현장을 연결했는데요. 이어서 말씀 들어볼까요? 먼저 그 박정훈 대령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데요. 대통령 경로로 시작된 일이었잖아요. 차상문 사건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지시가 아니라고 일종의 저항을 했던 군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이고요. 항명이 아니라고 본 거거든요. 윤 대통령의 계엄 지시에 따라서 움직였던 당사자들은 이 재판을 어떻게 볼 것이며 윤 대통령은 이걸 어떻게 지켜볼지 궁금하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불법적인 지시가 내려졌을 때 그걸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걸 보여준 사표가 될 것이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한동훈 대표 정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은 그 탄핵안 찬성 문제를 두고 한동훈 대표를 이른바 축출하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보수 진영 내에서도 사멸되거나 소멸될 것이다 이렇게 봤던 거 아닙니까?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나와서 정치 활동을 하고 국민의힘은 점점 더 극화되는 경향이 나타날 때 그러면 합리적 보수 진영은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이런 고민에 휩싸일 거라고 보고요. 그럴 때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에 이뤄졌던 대선에서도 유승민 당시 후보가 한 7% 정도의 득표를 기록했던 것처럼 저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출마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최소한 5에서 10% 안쪽에 득표를 충분히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실망한 적지 않은 보수층이 다시 한동훈 전 대표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정치를 재개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굉장히 큰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수 진영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여론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지금 여론조사들을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좀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위기의식에 따른 결집이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을 그냥 지키겠다고 해서 결집하는 현상이라고 해석하면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보통 이념 안 바뀐다고 얘기하잖아요.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루어졌던 대선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보수 진영이 어디 간 건 아니었어요. 결국은 보수 진영의 후보가 진보 진영의 후보를 뽑지는 않거든요. 최소한 스윙 보터가 움직이는 경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원래 그 보수를 지지하는 지지층의 한 80%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국민의힘이나 윤 대통령이 일종의 이제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당이 분열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보수층에서 그래도 우리 국민의힘을 지원하게 되겠다, 지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은 좀 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걸 지금 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마냥 지원하는 형태로 그 지지율을 해석하는 것은 좀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상승 배경은 어디서 찾아봐야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 민주당의 무리하고 과도한 그러한 정치적 행보가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고 봅니다.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결정타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까지 지금 탄핵을 하겠다, 또 고소 고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무리한 탄핵 폭거 그리고 고소 고발 등 일련의 행위가 민주당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고 보고요. 그 반사 이익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결코 잘해서 지금 얻어지는 그러한 지지율은 결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 저희가 주목하는 게 20대, 30대에서 지금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지금 우리 당 쪽으로 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도층에서도 한 30에서 40%가 우리 당을 지지하기 시작했다는 점, 그 점에 저희들은 새롭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울 당협위원장,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